오늘은 산재 손해배상 사건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실제 사례 갖다가 한번 살펴볼게요. 금일 사안은 제 의뢰인분이 건설회사에 고용된 상태에서 한강다리 같은 교각 있잖아요. 그 밑에서 다리의 교각의 보수 작업을 수행하고 있었는데 그러려 그러면 육지에서 강물이 흐르는 교각 아래까지 이동을 해야 되고 배를 타야 됩니다. 근데 육지에서 배 사이에 선착장 사이가 딱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이 회사에서는 육지하고 배 사이의 간격이 한 1.2m 정도, 높이 차이가 한 1.5m 정도 차이가 났는데 별도의 간이 발판이나 간이 계단을 만들어주지 않고 근로자들이 1.2m와 1.5m 차이가 나는 그 배로 뛰어내리는 방식으로 배에 탑승을 하고 있었고 제 의뢰인분 같은 경우에는 그 과정에서 발목을 접질러서 골절사항이 있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사업주의 과실이 뭔가요? 육지와 배 사이의 거리가 1.2m, 1.5m 이 정도 된다 그러면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배에 탑승할 수 있도록 간이 계단 같은 거 설치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그냥 뛰어내리겠죠. 이렇게 사업주가 안전하지 않은 사업장을 제공함으로써 손해를 입었다. 그렇다 그러면 손해배상 책임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통로 발판 이런 거를 만들어 주거나 혹은 간이 계단을 만들어 줘야지 안전하게 탑승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보통 이런 산재 사건은 투 트랙으로 진행이 됩니다. 하나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의 치료비는 요양급여로 1차적으로 충당이 되겠죠. 그리고 후유장애가 남았을 때는 장애급여를 받게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하나의 트랙이 더 있는데 산재 치료가 종결될 무렵에 사업주한테 산재 민사소송을 걸어서 손해배상 청구액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자, 민사사건에서 총 손해액은 어떻게 정해지냐면요. 자, 나한테 발생한 총 손해 액수가 있고 거기서 산재급여로 받은 액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걸 뺍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과실 비율을 적용합니다. 자, 통상적으로 산재급여로 손해액에서 60에서 70%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30에서 40% 정도의 손해액이 남아있잖아요. 거기서 사업주의 과실이 적용된 만큼 내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문제는 많은 분들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는데 사업주한테 손해배상 청구하는 절차를 간과하고 넘어간다는 것인데요. 산재 신청에서 장애 등급이 12급만 나와도 여러분들이 통상적으로 사업주한테 받을 수 있는 액수가 지원이자까지 합쳐서 5천만 원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누락하는 일이 좀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사건으로 한번 다시 돌아와 볼게요. 고객분이 저를 찾아오실 때는 산재 처리는 이미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보험급여 확인원을 한번 봐볼게요. 자, 일단 사고 내용부터 볼게요. 2017년 8월 25일 14시경 어디 다리 주변에서 2m 높이에서 뛰어내리다 접지르면서 발목 부상을 당했다. 휴업급여로 1,800만원, 요양급여로 1,000만원, 장애급여로 3,400만원 수령하셨는데요. 이번 장애급여 수급사항 같은 경우에는 제 C급 14호가 인정돼서 3,400만원 받으셨네요. 상병명은 우측 원위, 비골, 경골, 골절, 즉 종아리 부분의 앞뒤 뼈가 골절됐다는 얘기고요. 우측 발목, 내측각 골절. 자, 우측 발목 복숭아뼈 안쪽이 골절됐다는 것이고요. 내측 발목에 피부가 괴사됐다. 자, 이런 상병명으로 C급 14호 받으셨네요. 자, 이 상황에서 저는 소장 접수하고 신체감정 신청 막바로 신청했고요. 신체감정 결과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우측 족관절에 관해서 감정이 이루어졌고 치료 종결 후에 후유증 여부에서는 자, 맥브라이드 테이블 14, 73페이지에 족관절 강직에 따라서 14%의 연구장애가 남았다. 하지만 저희가 이 부분을 다퉜어요.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지금 상태에서만 족관절 연구장애로 평가돼서는 안 되고 족관절의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관절 고정술까지 받아야 되는데 그 이후의 부분도 평가를 해달라 저희가 주장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게 되면 환자가 우측 족관절 관절 고정술을 받은 후에 노동능력 상실 정도는 일반 일용 노동자의 맥브라이드 적용했을 경우에 족관절 26%의 연구장애임에 해당한다. 이렇게 판단을 받아냈어요. 그냥 족관절 장애에 대해서 몰랐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14% 받았을 것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좀 상태가 안 좋아서 관절 고정술을 반드시 받아야 되고 그 경우에도 후유장애가 몇 프로가 남을 것이냐 그 부분을 별도로 측정해 달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높은 장애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 사건 이런 감정 결과 가지고 결론부터 우선 살펴볼게요. 이게 화해 권고 결정으로 끝냈어요. 제가 이 사건을요. 피고는 2020년 2월 4일 14일까지 원고에게 6,800만 원을 지급하라 라는 화해 권고 결정으로 받았는데 제가 판결을 받지 않고 이 사건에서 화해로 사건을 마무리한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애초에 의뢰인의 과실을 제가 30% 산재에서 가장 흔하게 인정되는 과실 비율이에요. 30%로 보고 들어갔는데 제가 사건을 진행하면서 쭉 보다 보니까 이게 판결로 가게 되면 과실 비율이
비율이 한 50%까지 잡혀가지고 더 불리하게 나올 수도 있겠더라고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분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추락을 한 게 아니었어요. 우리 건설 현장 보게 되면 붕괴가 돼서 추락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렇게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추락을 하는 사고들이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의사에 따라서 육지에서 배로 뛰어내린 부분이 있잖아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본인의 행위가 개입됐을 때는 과실 비율이 50%까지 내려가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제가 판결로 가면 과실 비율이 우리한테 더 불리해질 수도 있겠구나. 화해 권고에서 적당히 끝내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화해 권고를 받아들였고요. 두 번째는 무엇보다 화해 권고 결정에서 일실 퇴직금까지 인정해줬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 화해 권고 결정인데 보시게 되면 일실 퇴직금 부분을 반영을 해줬어요. 자, 원고와 주식회사 뭐뭐 사이에 살펴본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을 살펴보게 되면 만 60세에 퇴직을 하게 되고 이때 상실하게 된 일실 퇴직금까지 지급을 해주십시오. 저희가 주장을 해서 이 부분을 법원에서 일정 부분 받아들여줬기 때문에 화해 권고를 수락을 했습니다. 자, 일실 퇴직금이 무엇이냐? 여러분들 일실 수입이라는 개념은 아시죠? 내가 한 달에 100만 원을 버는 사람인데 내 몸을 10%만큼 다쳤다. 자, 그러면 100만 원에서 10% 적용하면 10만 원의 손실이 발생하게 되고 이걸 정년인 65세까지 인정을 해주는 것이죠. 자, 사고 이후에 종전과 똑같은 급여를 받고 있는데도 일실 수입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똑같은 수입을 얻기 위해서는 내 다친 몸을 이끌고 더 많은 시간, 노력, 비용을 투입을 해야 같은 돈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해주는 것이고요. 일실 퇴직금, 정확히 동일한 개념입니다. 퇴직금은 우리가 매월 받는 임금을 조금씩 12분의 1씩 저축을 해놓고 한꺼번에 받는 개념이잖아요. 우리가 사고가 나면 그렇게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도 추가적인 시간, 비용, 노력을 들여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손해를 인정해주는데 다만 이 부분 인정 조건이 좀 까다롭습니다. 일단 과거에 이직이 잦지가 않고 오랜 기간 동안 한 회사에 근무한 이력이 존재해야 됩니다. 이직이 잦으면 퇴직금 충족 요건이 갖춰지지가 않잖아요.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일실 퇴직금이 인정되는데 사기업에 다니시는 분들은 직장 이직 경력이 적고 정규직인 분들 위주로만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손해배상을 전문으로 하지 않는 분들이 이 부분에 관한 청구를 누락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인데 제가 아닌 다른 변호사님들한테 여러분들 사건 의뢰하신다면 꼭 한 직장에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일실 퇴직금 청구도 같이 해주십시오 라고 문의를 하십시오. 이 부분에서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손해배상액 인정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산재 사고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요령 살펴봤고요. 저희 포유에서는 여러분들로부터 사건 제보를 받아서 여러 손해배상 사건들에서 사건을 A부터 Z까지 풀어드리고 있으니까 저희 댓글란 참조하셔서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